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 뭐 이렇게 뭐 섹터 이야기한 김에 그 요쪽 조금 더 그러면은 네. 여쭤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반대로 한번 좀 여쭤볼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엔터주 같은 거. 네. 엔터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한때 정말 이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야 이거 엔터주 지금 누가 투자하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이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엔터주는 1년 전에 이제 피크아웃 때 신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떤 뭐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의 징조를 잡는 게 되게 저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신문이나 기사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조금만 열심히 찾아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거를 요건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별로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그 앨범 판매량이 너무 많고 이랬을 때 저희가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BTS가 글로벌리 제일 유명하고 네. 제일 인정받고 있고 팬도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세븐틴 이런 이제 세븐틴도 굉장한 애들이죠. 네. 그룹이죠. 그다음에 애들 맞죠 대표님한테는. 스트레이 키즈도 있고. 네. 근데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를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 BTS보다 더 많이 팔더라고요. 한 방 나왔는데 막 400만 장, 500만 장을 한 방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공구를 했어요. 공동구매. 그 이유도 사행성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팬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팬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앨범에다가 뽑기식으로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앨범을 1000장을 사고 중국에 돈 많은 애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그거 이제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팬미팅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0만은 나올 수 없는 숫자였어요. 네. 저희 그걸 보고서 야, 이 앨범 판매를 이렇게 상위성으로 해도 되나 이런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BTS 같은 그룹이 지금 거기도 꽤 오랫동안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보이그룹 걸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블랙핑크랑 뉴진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많이 팔리진 않고 이제 사실 보이그룹이 더 많이 팔립니다. 네, 앨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약간 그런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에 대한 약간 반발 심리도 좀 커졌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규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약간 좀 거품이 꺼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고. 네, 그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장기간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신저가로 쭉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바텀 피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법 하잖아요. 네.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그룹이 나왔는데 근데 뉴진스조차도 이렇게 잘하다가도 매니지먼트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 보면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업사이드 모멘텀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충분히 팝 좋아하고 이러면은 계속 뉴스 보면은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사시면 되지 뭐 차트 보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흐림이네 흐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가 거치지 않은. 네. 그 대표님도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잘하셨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수익도 많이 내셨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2차 전지가 참 울고 웃게 만들었는데 많은 투자가들을 근데 2차 전지는 그 주가상으로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닥 국면은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 국면 이제 대세 상승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려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했는데 또 적자 나면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 포인트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충분히 많이 빠졌고 많이 언더온 그러니까 많이 수급이 비어 있다고
뭐 보이는 거는 이제 어제 예를 들어 테슬라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니까 네. 바로 막 10%씩 튀잖아요. 예, 예.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수급이 비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판매량이 좋아지고 그래서 배터리 수요가 좋아지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비워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채워놓은 상황이고 그런 그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좀 사도 이제 길목지키기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차량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39,000불이거든요. 아직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테슬라를 사시는 그 구매층은 BMW, 벤츠의 소형차 사는 사람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매스마켓이 아니라 약간 더 중상위 쪽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빨리 이제 그 모델 S2 뭐 이런 게 나와, 이제 모델 2죠. 모델 3에서 2로 이제 25,000불짜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25,000불이면 누구나 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율주행도 되고 이제 휘발유 가격도 아낄 수 있고 이런데 근데 그게 이제 빨리 안 나오죠. 내년에 나오겠죠. 그거 나오면은 주가는 2차 전지 업체들 다 적자 나더라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그 모델 3 39,000불짜리가 빠져야 되는데 그거 빠지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요. 차 가격이 빠져야지 매스 마켓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려 그러면 폭발은 이제 차가 폭발은 아니고 수요가 폭발.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건데 그 가격은 떨어질 거는 같은데 그러면 뭐 어디서 가격을 절약할 거냐?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가격 낮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심하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은 안 좋고 아직은 뭐가 좋은 게 없어지고 가격은 하락하는데 전방은 뭔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전기차 쪽으로 더 먼저 심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네, 근데 뭐 같이 움직이니까요.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언젠가는 흑자 다시 전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기상도로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도 흐리지만 길목 지키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아하, 이렇게 읽힙니다. 그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코스닥에서. 네. 뭐 시가총액도 이제 1위를 이제 바이오주가 하고 있고 어떻게 제약바이오주도 투자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제약바이오가 사실 한 2달, 3달 동안 제일 좋았던 섹터인데 뭐 충분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피해를 받았던 것들이 성장주인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바이오가 피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캐시플로가 없으니까요. 예. 뭐 어닝이 계속 나와야지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심을 받았었는데 올해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만 한 4개 정도 됐고 얼마 전에는 뭐 비교적 최근 거는 유한양행이 렉라자 병행용법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미국의 판매 허가 시판을 J&J랑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의 최초죠. 그런 낭보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받으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분명히 펀더멘탈을 수반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로얄티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받은 그런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ADC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ADC. 네, 그래서 알테오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관련한 회사들 이런 것도 또 계속 고공한진하는 이유가 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 다음에 빅파마 회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계약을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약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분명한 상승이고 마지막으로 도와진 거는 거기 금리 이제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플러스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바이오주에게도 이제 볕이 들 것이다. 전망들 좀 있었는데 약간 이제 2015년이나 2017년에 거의 그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뭐래니까 거의 뭐 이제 폭풍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이제 수요 측면 막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약간 그 시절까지는 아직은 안 보이나 아니면 그 시절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림이 갈까요? 이제 주도주를 탈락을 했고 바뀌고 이러는데 바이오는 좀 더 이제 바이오 및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DMO, CMO라고 하죠.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생산해주는 개발 생산해주는 이런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꾸 도와주는 부분이 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미국에서
중국의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중국의 아까 CD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기지 않겠다, 위탁 생산 안 하겠다라고 아예 법을 꽝 박아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 같은 회사가 그 중국의 그런 CDMO의 마켓시어를 합쳐놓으면 세계 1등이에요. 50% 정도까지도 점유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은 한 10% 초반까지 이제 우시바이오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글로벌리 한 10% 초반 정도 될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4위 정도 될 거예요. 4위, 5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또 해준 거죠, 한 건. 예. 네. 그러니까 중국 거 안 쓴다. 중국은 합쳐놓으면 세계 1위인데 그거를 안 쓰려면 어떡합니까? 산바로 거 써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1위는 이제 론자, 압도적 1위.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인데 거의 론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공장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 바이오센터 해가지고 또 엄청 대규모 증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되게 그동안 무겁고 천천히 움직였는데 방향이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게 뭐 금리 떨어져서 바이오 사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뇌피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변압기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1년 반 전에 변압기 투자 아이디어를. 400%, 300% 수익 냈거든요. 그때까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놨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떤 투자가 되고 어떤 산업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면은 솔직히 저희 경기 침체에 제가 6개월 안에 안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틀릴 수도 있고 1년 뒤에는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바이오는 영향 없어요. 그렇죠. 소비 줄여도 바이오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이제 모험 자본들이 투자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 없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되게 클리어해집니다. 네. 업종 위주로 좀 여쭤봤고 약간 이제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그렇죠. 네네네네.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꺾이지는 말아야 우리 시장도 좀 투자 심리가 살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뭐 죽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근데 또 대선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예.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대선 이후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까요? 또 이거 누구 당선 여부부터 봐야 될까요? 뭐 솔직히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를 때는 어디 한쪽에 배타는 거는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대선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는 그냥 통계니까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이게 데이터. 데이터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1950년 이후에 거의 74년 동안에 대선이 있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월별로 됐느냐인데 대선이 있기 2달 전부터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9월, 10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11월, 12월 다 올랐어요. 이게 대선 있는 해만 뽑은 거예요.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아까 저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지금 근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10월 달에 미국이 아직 10월에 안 들어갔으니까 10월 달에 계절성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진짜 뭐 4, 5년에 한 번씩 들어올랑 말랑 하는 건데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여기 0으로 이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도 네. 통계예요. 여러분 통계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판단하시면 되는데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금리를 첫 인하했을 때가 여기 0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럴 때는 올라갔고 이럴 때는 떨어졌어요. 저 이게- 어떤 차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이게 이렇게 보이 예. 여기서부터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때 위에 파란색 선은요.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을 때. 네. 그 1년 뒤까지의 그림의 차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밑에 떨어지는 거는요.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좀 시간을 두고 그렇죠. 뭐 이후에라도. 예, 예, 예. 그랬을 때 주가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판단하실 거는 6개월 안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밑에 베팅하시면 되고요. 안 들어갈 거 생각하시면은 위에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제가 데이터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이라든 여러 가지 데이터. 그렇죠. 네.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직접 그냥 가만히 고민해 보셔도 경기 침체는 왜 들어가죠? 소비가 급냉해야 돼요. 네. 소비가 급냉하고 뭐 하나도 안 팔리고 뭐 이런 때가 침체예요. 예.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격하게.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먹는다든지 실업률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1년 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6개월 안은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이런 과거의 사이클,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선이 끝났을 때 많은 공약들이 나오면서 대선 빨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11월, 12월 이때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는 거고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야, 미국 얘기만 하면 어떡하니? 우리는 국내 투자하는데 미국 올라가는 거 오케이. 한국은 빠지잖아요, 맨날. 네네네네. 국장이 뭐냐 이런데 국장은 그래서 따로 제가 또 자료를 막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붙여놨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테이블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불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예. 네, 불러드릴게요. 이게 하얀색 선은 경기 침체 안 들어갔을 때고요. 이 음영치했을 때가 여기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인데 한국은 결과적으로는 올랐어요. 네, 미디언 값 자체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체 아시아 평균은 그냥 중간 정도 됐습니다. 이런 때들이 다 금리 인하됐을 때 첫 기간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달 뒤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그 해당 국가의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럴 때는 12% 올랐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언 값으로 평균을 내면은 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한국도 나쁘지 않았었던 게 이제 한 가지 증거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을 때 그때는 퍼포먼스가 좋았죠. 예. 경기 침체 안 들어갔을 때가 그 하얀 박스, 하얀 칸, 하얀 배경, 네네네, 맞습니다. 그 숫자들. 예. 그리고 김태웅 대표님은 미국 경기 침체 6개월 이내에는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시장도 좋을 거라고 같이 이제 이어서 또 보시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다를 점치는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그거는 이제 누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섹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있으실 필요는 있는데 네. 누가 될지 맞추는 거는 굳이 뭐 이렇게 뭐하러 홀짝을 하냐 이거죠. 예. 해리스 트레이딩, 뭐 트럼프 트레이딩. 예, 그냥 둘 다 사든지. 예. 아닌 거면은 이제 막판에 하나를 팔면 되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는 게 주가에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트럼프가 되는 게 미국 주가 기준입니다. 예. 어떤 한국 주가는 좀 이따-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관세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국가들의 이익을 미국으로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관세가 들어가면 정부 재정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다시 미국에 환류시키는 거고 환류 방법은 그냥 퍼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법인세 또 인하하는 거예요. 법인세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하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은 안 늘어나지만은 순이익이 좋아지니까. 순이익이 좋아지니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미국에 더 도는 겁니다. 네, 그런 정책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해리스가 당선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기조하고 크게 바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해리스 공산당이 이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해리스의 정책 자체는 약간 좌파 편향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나 세금 올리고 또는 하다못해 보유세를 올리겠다. 아주 큰 부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평가 이익 가지고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그런 안까지도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돼도 그렇게 큰 변화, 큰 폭락은 없을 거고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거는 해리스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하는 거는 신재생,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것들은 좋을 거다. 트럼프 되면 안 좋을 거다. 그 다음에 트럼프 되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축소할 거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한쪽에 베팅하실 필요는 없고 양쪽에 이제 대표주들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